매년 버크셔의 현금을 가지고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단순히 현금 절대 금액으로 볼 게 아니라 전체 에셋 대비해서 몇 퍼센트를 가져가느냐, 현금 비중이 얼마냐로 봐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과하게 많다, 뭐 이렇게 볼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홍진태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네네네. 이렇게 또 창업 후에 뵙게 되어 또 영광입니다. 네네네. 창업왕. 아니, 창업왕 이호석. 대표님도 대표님이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만들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전에 한번 대표님 회사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 맞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2년 전인가요? 이제 3년 전인가요? 버크셔 주총에 이제 같이 가가지고 워렌 버핏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밤 늦게까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공교롭게도 또 대표님 출연하실 때를 맞춰서 지난주에 주말 동안에 버크셔 주총이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끝까지 다 보진 다 보진 못했고 못했고. 라이브로 보다가 2시간 반 정도 그 오전 오후 세션 있잖아요. 오전 세션 2시간 반 정도 보다가 이제 힘들다 이러고 어차피 스크립트 올라올 거니까 버크셔의 사업부, 에너지 사업부와 보험과 철도와 이쪽 얘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궁금한 건 그 버핏의 투자의 지혜, 생각, 이런 게 궁금한 거였는데 이제 그쪽 얘기는 이제 할 만큼 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번에 레터에서도 되게 짧게 나왔잖아요. 멍거 선생님에 대한 추도사가 있었고 그래서 멍거가 없는 첫 버크셔 주주총회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감명 깊게 받고 그 이후에 Q&A에서는 이제 보다가 약간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고 스크립트 올라오면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스크립트가 안 올라왔더라고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올라오는데 네. 근데 좀 그 가장 인상적이었던 질문이랄까? 뭐 딱 있어요? 기억나는 거? 대부분이 그 장면을 꼽으실 거예요. 초반 한 3번째 질문이었나? 그쯤이었는데 막 얘기를 하시다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찰리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제 자리에 없고 이제 건너에 그렉 에이블이 있고 근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뭐 의도한 장면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그냥 굉장히 뭐 아쉬워하거나 서글퍼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되게 그냥 멋있는 장면 하나로 이제 모두가 박수치고 넘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핏이 늘 뭐 한참 얘기하잖아요. 한참 얘기하고 찰리? 그럼 여기서 이제 우걱우걱 뭔가 먹고 있다가 뭐 덧붙일 얘기 없다. 그래, 뭘 말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계속 우리 연출됐었는데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찰리? 이렇게 했던 장면이 그 뭉클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 어린 아이가 질문했다고 하던데 찰리가 만약에 하루만 더 살았다면 맞아요. 뭐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뭐라고? 평소와 똑같은 일을 했을 것 같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여운이 많이 남아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 생각하면은 별로 특별할 거 없는 하루를 보냈을 거다라는 거인데 근데 직접적인 얘기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자면은 단 하루만 더 있었더라면은 하고 싶은 그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일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함께 했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당신이 오늘 보내는 하루는 그 누군가 그토록 보내고 싶었던 내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하루만 이 삶이 남아 있다면은 나는 뭘 하면서 지낼 건가를 고민해보고 그 일을 그냥 오늘 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일을 오늘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평소에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그분은 실제로 그걸 실천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찰리가 없는 첫 주총이었고 굉장히 좀 서글픈 느낌이 묻어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초반에 그거 보셨겠지만 그
원래 버크셔 주주총회 처음에 뭔가 영상 같은 걸 막 맞아, 찍어서 맞아, 맞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외부에는 공개가 되지 않고 주총에 왔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그런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수십 년간 이걸 하면서 찰리가 나왔던 영상들만 뽑아가지고 그걸 다시 편집해서 아예 라이브로 중계를 해줬잖아요. 이제 그 영상이 끝나고 다들 기립박수를 하고 맞아요.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끝나고 다들 기립박수를 치는데 네.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 기사도 박수를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촬영 기사도 되게 진심을 담아서 그 찰리를 추도를 했던. 저도 라이브를 보면서 저도 막 일어나서 이렇게 치고 라이브를 보면서 혼자 네, 밤에 혼자서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찰리에 대한 헌사를 충분히 보내고 이제 해야 할 일을 시작하고 다 같이 슬픔에 젖어 있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는 찰리를 충분히 추도를 했고 우리의 할 일을 하자.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이제 넘겨주는 작업을 이제 계속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는. 그리고 그렉 에이블이 자기의 후계자다라고 명시적으로 못 박았잖아요. 그 전까지는 4명이 각각 나눠서 일을 맡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딱 한 명으로 압축을 시킨 거고 그런 식으로 본인도 이제 본인이 떠나간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버크셔를 대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많은 여운이 남는 자리였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 버핏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 투자를 잘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되게 멋있는 어른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직접 가서도 집도 보고 하면서 느끼는 건지만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일상을 그냥 이렇게 똑같이 재미없고 지루하게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더 주어져도 그냥 나는 원래 살던 대로 살 거야. 그 얘기는 내가 하는 일이 베스트고 가장 행복한 일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생각할수록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하루가 더 주어지더라도 네. 원래 하던 거 그대로 할 것 같다. 모든 걸 이루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했을 때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 구사가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어떤 낚시꾼을 만났는데 그 낚시꾼이 은퇴한 유명한 사람인가? 뭐 아무튼 낚시꾼을 만났는데 그 왜 세상의 꿈을 펼치지 않고 왜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때우고 있느냐 했을 때 이 낚시꾼이 다시 질문을 해요. 세상의 꿈을 펼치면은 그러고 나서 뭐 할 건데? 그럼 뭐 어떤 부와 명예를 얻을 거고, 그럼 부와 명예를 얻고 나서 뭐 할 건데? 그럼 뭐가 생길 거고, 뭐 등등등 해서 그런 다음엔 뭐 할 건데?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어촌에 가서 낚시를 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왕이 대답을 하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로 보이냐? 그게 되게 머리에 많이 남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찰리와 버핏은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모든 걸 다 이룬 이후에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매일매일 이미 하고 살았다. 버핏이 했던 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투자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가장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결국 현금이에요. 버핏이 현금을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있냐. 곧 나라 망한다고 보는 거냐. 이런 뭐 어떻게 200조나 되는 돈을 들고 있냐. 근데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거예요. 버핏이 들고 있는 현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버핏이 투자를 제일 많이 했던 애플은 또 자사주를 또 엄청나게 많이 산다고 그 돈으로. 그래서 이 돈은 똑같은 돈인데 버핏이 들고 있는 현금은 뭐고 애플이 자사주를 사겠다고 하는 그 현금은 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버핏에게 현금이라는 건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금이라는 건 유동성이죠. 그 매년 버크셔의 현금을 가지고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상 최대로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한 2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현금이 많으니까 이제 시장이 빠질 거라고 보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단기채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생캐시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장기채가 아니라 단기채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단기간에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 그렇게 2가지 해석을 버크셔 주총 혹은 그 버크셔 레터가 공개될 때마다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둘 다 그건 그다지 의미 없는 해석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버핏은 단기적인 시장 전망을 하지 않는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거의 매해 주총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왜 그 버크셔의 현금 비중을 가지고 마켓 타이밍 전략이라고 판단을 하는가? 그치.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과거 이력을 봤을 때 현금이 되게 많을 때 시장이 좀 급락하거나 혹은 현금이 적을 때 시장이 급등을 하거나 뭐 그랬던 적이 뭐 있긴 있어요. 대표적으로 2022년 같은 경우에 현금이 되게 적었는데 현금이 좀 적었어요. 22년쯤에. 근데 그때 좀 급등을 했었고 코로나 때 급등을 했을 때 그때는 좀 현금이 많긴 했어요. 근데 그게 좀 미미하거든요. 단순히 현금 절대 금액으로 볼 게 아니라 전체 에셋 대비해서 몇 %를 가져가느냐, 현금 비중이 얼마냐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버크셔 전체 에셋이 한 1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거든요. 1조 달러? 1조 달러에서 제가 작년에 봤을 때 한 150 빌리언이었는데 현금이 지금 한 190 정도 늘어나 있죠. 전체 1트릴리언에서 한 19% 현금이 있다라는 거는 조금 많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게 1트릴리언 에셋이 레버리지를 감안한 에셋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한 100% 정도 되거든요. 그게 1트릴리언에서 에쿼티가 500빌리언 그리고 라이어빌리티가 500빌리언 정도 해서 이제 그 부채 비율 100% 정도 해서 1트릴리언 에셋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제가 만약에 100% 레버리지를 껴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전체 에셋 대비해서 한 1-20% 정도는 상시 현금을 가지고 가긴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친다면은 뭐 밴드 상단 정도 느낌이긴 한데 이걸 가지고 과하게 많다 뭐 이렇게 볼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거기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당연히 질문이 나왔고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죠. 살 주식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처음 답변으로 버크셔에게 현금이란 이라는 질문의 처음 답변으로 그건 유동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다른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거죠. 시장이 오를 것 같으면은 현금을 줄여서 주식을 사고 시장이 빠질 것 같으면은 주식을 팔고 현금을 늘리고 이런 게 뭐 마켓 타이밍 혹은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맞아요. 부르는 건데 일단 버핏은 그 전략이 아니고 그럼 그 전략이 아니면 뭐냐? 현금은 그냥 현금일 뿐인 거죠. 현금은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에서, 그러니까 동적 자산 배분이 아니라 정적 자산 배분 관점에서 현금은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은 반드시 손해를 보는 자산이죠. 채권을 아무리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이건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구매력에서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의 대상이 되기에는 확실히 손해보는 가장 나쁜 자산인 거죠. 이 점은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버핏이 언급한 내용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유동성.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자산을 발견했을 때 이거를 사고 싶은 현금이 부족하다면 그러면은 다른 자산을 헐어서 이걸 사야 될 거잖아요. 근데 자산을 헐 때는 이 자산을 팔기 싫은데 팔아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팔 때마다 어느 정도 슬리피지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버크셔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자산을 매각할 때 할인을 하면서 매각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낮은 가격에 팔게 된다는 네, 거죠. 팔면서 계속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자산을 발견했을 때 다른 자산을 헐지 않고 바로 구매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구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교환이라고 생각하면 쉽거든요. 그쵸. 다른 기존에 있는 훌륭한 자산과 교환을 할 것인가 혹은 손해를 보지 않고 바로 교환할 수 있는 이 현금성 자산과 교환을 할 것인가 현금성 자산과 교환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버핏은 그리고 버크셔는 원하는 자산, 매력적인 자산이 나타났을 때 사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는 거고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지금 현금이 계속 쌓여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력적인 자산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버핏이 한 대답과 그대로 일치하는 대답인 거고요. 그럼 이렇게 답변을 하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매력적인 자산이 없다고? 아, 그럼 시장이 빠질 거라고 예상하나 보다. 그렇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자산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이 관점에서 하는 접근과 단기적으로 올해 이번 달 뭐가 오르고 빠질 건데 라는 관점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장기 보유 관점에서 버핏은 이것도 이제 결국은 또 다시 먼 거 얘기가 나오는데 먼 거가 버핏에게 알려준
그 어떤 자산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자산을 10년 동안 보유를 했을 때 우리의 기대 수익률이 한 10% 후반 혹은 20%그 정도가 되면 굉장히 훌륭한 자산인 거고, 그러면 이게 10년 동안 20% 복리로 늘어났을 때 그 에셋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잖아요. 복리로 늘어난다면.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단기간에 한 2배로 올랐다. 그렇다고 했을 때 장기 기대 수익률이 20%에서 반토막이 나서 10%가 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100원짜리가 200원이 됐다라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20% 복리로 늘어났을 때는 몇만 배, 뭐 모르겠어요. 계산도 안 되는데 네. 엄청나게 많이 벌 건데 여기서 2배 늘어났다라고 해서 그럼 장기 기대 수익률을 반토막으로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 한 17%? 18%뭐 이렇게밖에 안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했더라도 장기 기대 수익률이 아주 매력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은 이건 계속 보유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핏의 관점에서는 장기 기대 수익률이 10% 후반대 이상 정도 되는 그런 매력적인 자산을 발견해야만 매수에 나서는 건데, 그러니까 단기간에 지금 주가가 좀 올랐다거나 지금 주가가 좀 빠졌다거나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주가가 빠져서 장기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사긴 하겠지만, 만약에 현 시점에서 내가 현금을 20%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안 빠졌어. 안 빠졌다 하더라도, 주가가 안 빠지고 만약에 시장이 올랐다라 하더라도 80%의 에셋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80%에서 돈을 잘 벌 거잖아요. 물론 80%가 전혀 상장 주식은 그 중에서 일부긴 하지만 아무튼 다른 에셋들에서 돈을 계속 벌어줄 거니까 자산은 계속 늘어날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 뭐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배당을 계속 해줄 거니까 현금은 계속 쌓이거든요. 버핏은 그 버크셔라는 회사를 시장 흐름에 상관없이 계속 현금이 창출되는 머니머신으로 만들어 놓는 게 수십 년간 찰리와 버핏이 해온 일이고, 그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시장을 전망하고 현금 비중을 왔다 갔다 하고, 이건 애초에 버핏이 하는 게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매력적인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과 앞으로 조만간 매력적인 기업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빠질 거라고 본다라는 거는 버핏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뭐 향후 수개월 이내에 매력적인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인 건데, 버핏은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단기 베팅이 전혀 아니다. 네.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고 마음에 드는 거 없으면 안 사고. 우리가 쇼핑 가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맞아요. 쇼핑 가서 하는 게 내 위시리스트가 있는 거고, 위시리스트가 있는데 이거를 막 반값에 할인해서 팔고 있으면 신난다 하면서 사는 거지. 내가 관심 없는 기업, 관심 없는 브랜드인데 뭐 어제보다 10% 싸게 팔고 있어. 뭐 그렇구나 하고 마는 거죠. 어제보다 10% 할인한다고 덥석 사가지고 다음 날에 할인 끝났을 때 다시 그 옷을 들고 와서 이거 다시 재매입해주세요. 막 이러는 게 사람들이 하는 행태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어색한 거죠. 질문을 그럼 바꿔봐서, 버핏은 어떤 주식을 사고 싶어요? 이건 너무 총론이긴 한데, 그러면 왜 그 조건에 만족시키는 기업은 지금 없는 걸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기대 수익률. 장기 기대 수익률. 네, 장기간에 걸쳐서 복리 수익률이 10% 후반 정도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게 장기인 거죠. 장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오래 오르고 말고 이런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10에서 네. 20%가 오를 수 있으려면 사실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경쟁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코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이제 자기 눈에는 안 보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코어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회사의 상황과 본인이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뭐 이런 게 다 결부가 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회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한 100개의 종목을 뒤집어 봤을 때 한두 개 정도 발견하는, 그게 정상인 거거든요. 이건 전혀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 엄청 빠졌을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샀었고, 근데 그럴 때 뭐 항공주 같은 거는 또 바닥에 지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버크셔는 계속 돈을 벌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핵심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현재 핵심적인 경쟁력이 뭐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유지될 수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이 경쟁력을 만들어낸 그 경영진이 앞으로도 계속 잘 경영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경쟁 우위 요소, 그러니까 다른 회사보다 뭘 더 잘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물론 그것도 맞는데 아까 제가 버크셔에 대해서 머니머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그 개별적인 피투자 회사들이 그런 훌륭한 머니머신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경쟁력 너무 훌륭하고 내놓는 프로덕트가 정말 다른 회사들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훌륭한 프로덕트를 내놓긴 하지만 원가율이 너무 높아서 회사의 ROE가 뭐 한 3%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주주에게 충분히 돌려줄 무언가를 계속 창출해내면서 그 경쟁 우위가 유지되는 거. 이게 사실 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제 말 네. 들어보면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제 회사 만들어 보니까 알겠어요. 네, 경쟁 우위가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그 경쟁 우위가 계속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또 더 새로운 걸 뭔가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려면 돈을 진짜 잘 써야죠. 네, 잘 써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해법을 찾아내느냐는 여기서는 이제 투자자별로 스타일이 달라지는데 버핏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투자를 해놓은 거에서 창출된 어떤 경쟁력이 회사에 귀속되어 있고 그게 계속 유지는 되는데 추가적인 현금 투입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게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훌륭하게 형성돼 있는 거.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기보다는 그냥 버핏의 스타일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버핏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는 건데 가치 투자 원칙을 따라 한다면서 나는 신가치 투자를 하겠어 이러면서 브랜드가 있는 회사를 사겠어. 뭐 네. 브랜드 밸류에 투자하겠어. 뭐 이거는 약간 중간중간에 논리적인 고리를 좀 많이 건너뛴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브랜드가 계속 그 고객의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아 있어서 회사가 추가적인 자본 투자를 거의 업계에 가져가면서도 새로 내놓는 제품들 더 비싼 가격 혹은 새로운 제품 이런 거를 고객이 계속 사주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 그래서 ROE는 계속 높게 나오는 거. 이런 상태에서 그 브랜드 밸류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 브랜드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이것만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버핏이 좋아하는 게 옛날에는 뭐 코카콜라 같은 거. 코카콜라 그냥 설탕물 몸에 안 좋은 거이지만 그 코카콜라가 주는 그 청량감이라는 그 브랜드 이미지 그거는 펩시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지 못하는 거잖아요.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면 펩시가 더 맛있다 뭐 이런 얘기 수차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는 코카콜라잖아요. 그리고 몸에 안 좋아? 그러면은 뭐 몸에 좋은 거 제로 콜라 팔아줄게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콜라 비중이 아예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다른 브랜드도 많이 파는데 그런 브랜드들도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뭐 다른 나라로도 많이 넓혀 나가고 지금은 이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긴 했지만 아무튼 오랜 기간 동안 그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잘 유지를 해왔죠. 그리고 또 버핏이 좋아했던 게 뭐 질레트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그 브랜드에 락인되어서 그리고 브랜드에 락인되었다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데 일단은 그 질레트 기계를 사놓으면은 거기에 소모품 면도날을 계속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소모품을 계속 구입을 해놨으면은 그러면은 이 면도기가 고장이 났을 때 다른 면도기를 사면 소모품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도날이 남아있으니까 면도기를 다시 질레트 면도기를 구입하게 되고 질레트 면도기가 있으니까 면도날 떨어졌을 때 질레트 면도날을 다시 계속 구매하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락인 되는 거죠. 네, 락인 되는 거.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버핏이 좋아했던 게 뭐 애플이 되겠죠. 그래서 애플은 뭘 내놓든 간에 소비자들이 열광하고 ROE 높게 창출해내는 거 뭐 당연히 전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게 창출을 해내고 있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뭐 주주 환원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높은 ROE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뭐 어느 정도 생 사업으로만 뽑아내는 ROE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건 맞지만 버핏은 항상 머니머신이라는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머니머신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뭐 이게 자사주 매입이 된 거건 사업을 통해서 번 거건 상관없이 어쨌거나 내가 투입한 자기 자본 대비 돌아오는 돈이 많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애플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 이것도 버핏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통해서 높은 ROE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좋은 거야? 라는 관점에서는 좀 이견이 많이 있거든요. 버핏으로부터 배웠다라고 자처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건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프로덕트 퀄리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이견이 있는 와중에 자사주 매입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한 건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그래서 버핏처럼 그 밸류 인베스팅 가치 투자를 표방한다라는 일군의
또 훌륭한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런 건 싫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빚내서까지 자사주 사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제 그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심하다. 애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애플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자본 정책에 애플의 자본 정책에도 버핏이 영향을 준 걸로 좀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많이 팔았어요. 근데 네.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애플을 좋아해서 샀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애플 주식 비중을 많이 줄였다는 게 또 이제 이슈가 됐거든요.